근데 증설 말씀 주셨으니까 예, 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네. 삼성전자의 HBM 진행 속도일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네. 지금 HBM으로 삼성전자가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HBM 전환은 이미 이루어질 만큼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HBM 라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공정 일부가 공유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기판. 맞습니다. 예. 요 디램 다이를 만들 때 싹 다 공유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HBM3E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DDR 디램 라인 두 개를 희생시켜야 HBM 라인 한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수준. 그에 반해서 요 지금 이제 나올 HBM4 같은 경우는 기존의 DDR 라인 두 개를 희생하면 한 0.7에서 0.9 정도의 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라인들을 계속 희생시켜가면서 HBM을 전환을 계속해서 해왔고요. 네.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럼 HBM4까지만 할 거 아니잖아. 5도 가고 4, 2도 가고 계속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범용 반도체까지 싹 다 부족해. 라인을 다 HBM으로 몰아주니까 DDR5 만들 라인이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모두 다 증설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전환으로 보면은 사실 요 HBM4 관련 증설이 이제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 2026년에 어느 규모로 증설을 해야 되냐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한 이유가 엔비디아로부터 이 받는 물량이 확정되어야 이 증설 규모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이 계속해서 좀 미뤄지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증설에 대한 얘기까지 뱉은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내부적으로 조금 이 결정을 미루는 듯한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무튼 결국에 엔비디아로부터 할당받는 물량 그리고 마이크론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상보다 지금 결과를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는 건지에 더해서 엔비디아도 지금 HBM4 탑재를 조금씩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가요?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차세대 제품 테스트 좀 더 오래 하고 그다음에 제품 출시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대가 빨랐던 거죠. 지금쯤이면 물량이 확정될 텐데. 뭐 투자자들은 뭐 지금 HBM5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6 다, 7도 가 있고 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튼간에 이러한 이유로 이제 이 물량 확정이 이제 확실하게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비엔비디아향 규모까지 어느 정도 이제 견적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증설 규모가 확정이 되고 그 중에서 HBM 장비를 어느 정도 사드릴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타임라인으로 본다면 한 6개월, 1년?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일단 증설 규모 확정은 사실 뭐 다음 주에 나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르면은 뭐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증설 확장 이렇게 나온다면 소부장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아쉽게도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삼성 관련 이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맞아요. 또 이제 제가 블로그에 얼마 전에 장비주 투자 사례 같은 뭐 글들도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했던 내역들 매수한 이 포인트들 쫙 그림까지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사실 소부장이라고 하면 지금 요 HBM 뭐 디램 증설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에 유튜브나 텔레에서 잘 언급이 안 되는 낸드 플래시 쪽인데요. 네. 낸드 플래시는 왜 이야기가 없을까요? 근데 저는 낸드 플래시 일본의 도시바, 그리고 뭐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나 뭐 그런 쪽, 이 낸드 플래시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이 SSD가 즉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가 폭발적으로 연 6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AI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이 너무 적어요. 낸드 시장에서.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그래 어쨌든 수요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왜 증설을 안 하지? 낸드 업체들이 이미 한번 2020년, 21년 사이클을 맞고 대규모 증설을 엄청나게 공급 과잉을 일으킨 이후에 지금까지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설 안 해, 못해. 또 한번 큰일 날 것 같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QLC라는 SSD 기술이 있습니다. QLC. 낸드 플래시의 작동 방식인데요. 지금까지는 TLC라고 불리는 방식을 쓰다가 이제는 QLC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이 기술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낸드 플래시의 생산 물량을 늘리지 않아도 웨이퍼 생산 물량을 늘리지 않아도 낸드 플래시의 용량이 단번에 33% 늘어납니다. 단번에 1.3배 늘어납니다. 물리적인 용량 변화가 없어도요? 없이 설계만으로 33%. 이론적으로는 33%고 실제로는 면적 일부를 좀
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한 25% 정도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낸드 업체들의 기술 변화로 인해서 공급이 자연스럽게 20%씩 25%씩 계속해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느는데 공급이 충당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소부장 기업 투자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 가만히 보면 유달리 장비주들은 디램 쪽 치우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소재 업체, 파츠 업체들은 낸드 쪽에 치우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이사님께서 디램 증설 관련 질문을 주셨지만 제가 낸드로 이 전환을 한 이유가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낸드 플래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낸드는 증설 이야기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장비도 필요가 없어. 그럼 새로 투입되는 원재료, 파츠도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이들 기업은 수혜가 전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로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방금 전 말씀드리길 이제는 TLC의 시대에서 QLC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AI 기업들은 원래 보수적이기 때문에 TLC만 고집했지만 최근에는 가격을 이유로 QLC를 엄청나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용량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안정성은 살짝 떨어지지만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쓸게. 근데 이 QLC로 전환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소부장은 수혜가 없어요 라는 게 논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완전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네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QLC 수요가 늘겠죠. 낸드 업체들이 기존의 TLC 생산 라인을 QLC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겠죠. 여기서 이슈가 터집니다. 왜? QLC는요. 기존의 구형 낸드 플래시로 만들 수 있는 칩이 아닙니다. 바로 최신 칩, 그것도 200단대, 300단대 낸드 플래시 가지고만 만들 수 있는 최신 칩입니다. 즉 무슨 말하고 싶냐? 과거에 100단대, 160단대, 120단대 낸드를 찍어내고 있는 지금 구형 라인들은 QLC를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 구형 낸드 라인들이 QLC 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라인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전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100단대 낸드 플래시를 만들던 라인이 이제는 200단대, 300단대 낸드 플래시를 만들려면 제조 공정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미세 공정화됐네요. 미세 공정도 증가하고요. 네. 층수를 쌓는 공정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지금 무슨 말하고 싶냐? 낸드는 증설이 없어도 바로 TLC에서의 이 QLC로의 패러다임 전환만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증설 효과가 즉 웨이퍼 캐파 늘리지 않아도 이 기술적 증설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증설 효과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낸드 플래시 기업들도 지금은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바로 이러한 TLC 전환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낸드도 슬슬 가격이 스물스물 오르고 있죠. 증설이 필요해라는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확 몰아붙이면 그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소부장 기업들이 특히 더 좀 이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지 않을까. 지금 삼성의 증설 이슈뿐만 아니라 이 이슈가 좀 한 번 더 불 붙여주면 더 커지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드디스크 공급 부족 굉장히 심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하드를 꼭 써야 되거든요. 특히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많은 분들께서 하드디스크는 싸니까 쓰지라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하드디스크를 꼭 써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네. 안정성이 중요해요. 이 하드는 데이터 손실이 없습니다. 낸드는 데이터 손실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안정성을 위해서 무조건 하드를 써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하드가 너무 비싸고 너무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나마 하드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은 다 낸드로 가자, SSD로 가자. 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낸드 플래시 전체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7, 8% 한 자릿수예요. 요게 이제 10%, 15%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슬슬 유의미한 숫자를 만들게 되고 이들 기업이 전반적인 낸드 수요를 쭉 이끌면서 이 낸드 시장에도 불붙이는 이슈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변화가 나타날 때 특히나 소부장 기업들은 더 크게 지금의 삼성 증설 같은 이슈보다도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IT 박사님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반은 모르겠고요. 이사님 다 알고 계신데 일부러 모른 척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판 얘기했고요. 장비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낸드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소재를 얘기 안 했어요. 소재. 지금 말씀드린 요 소부장에서 주로 요 기업들이 주로 소재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낸드 관련 치우쳐져 있는 소재 기업들이 많고요. 이들 기업이 아무래도 낸드에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소재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증설 이슈만으로도 소재 기업들이 뒤따라가겠지만 공장 늘었어? 그럼 우리 소재 투입이 늘어야지. 근데 이것도 이제 수혜가 되겠지만 특히 낸드 쪽에서 이 기름이 한 번 더 부어지면 소재 기업들은 더 크게 간다. 그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소재 기업은 이제 언제를 기다려야 될까요? 사실 과거에도 소재 기업들이 좀 장비 대비 늦게 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나타나 왔고요. 특히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께서는 소재 기업들은 실적 보고 투자해도 될 정도로 늦다. 삼성 하이닉스는 실적보다 먼저 앞서가고 가이던스 보고 아니면 증설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근데 소재는 항상 이게 반응이 늦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죠. 대장주에 투자하는 방법, 1등주 패러다임이 변할 때 그 기술을 앞서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어떤 기업도 항상 선언하면 아직 못 가고 있는 기업들 꾸준히 몇 개월 동안 사 모으다가 그냥 순식간에 튀면 그때 수익을 즐기는 그러한 투자법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소재 기업들도 아직 좀 이 밸류, 즉 밸류에이션을 뭐 정확히 PR 몇, PBR 몇, 요 이야기가 아니라 어차피 소부장은 여러분 큼직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무조건 PBR, 히스토리컬 PBR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토리컬 PBR을 봤을 때 지금 많은 장비주들은 낮은 영역, 중간 영역, 고점 영역 셋으로 나눴을 때 고점 영역대 또는 끝단까지 올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일부 기업들은 더 우주 정거장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재 기업들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저에서 중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기업들을 또 이제 오랫동안 묵혀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선호하고요. 그래서 소재 기업들은 원래 투자 아이디어가 비교적 늦게 가는 기업들이 워낙 많이 보였기 때문에 좀 이런 기업들을 좀 오래오래 모아서 사 모으다가 한 1년 정도 사 모으면 어느 순간 빵 튀는 그러한 기업들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좀 많이 투자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당장 내년 급등, 내일 급등, 다음 주 급등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소재주 투자하실 때 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지쳐요.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요. 제가 최근에 뭐 200%대, 뭐 100몇십 %대 수익 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매수할 때 어떻게 매수했는가 이 블로그에 글도 썼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화면 잠깐 보면서 얘기할까요? 저는 계속해서 이 뭔가 상승 사이클이 오기 전에 대략 한 1년 전부터 그냥 계속 생각 없이 사 모으는 스타일입니다. 떨어져도 사 모아 이 기업이 이제 270%까지 수익률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매수한 기간이 이 파란색이랑 노란색입니다. 6개월 정도 계속 분할 매수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매수하는 동안 계속 떨어지죠. 그러면 전 더 사. 그러면 계속해서 손실이 가고 이 노란색 구간은 내가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사고 있는데 아직도 손실인 구간.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손실인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빵 터져 있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이러한 투자법을 지향하시는 분들, 요 또 사례 보여드릴까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장비주,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비주인데요. 과거에 그냥 계속 사, 더 떨어져서 계속 사. 그러다가 어느 순간 뻥 튀어 있으면 알아서 뭐 150% 간다는 거죠. 이러한 투자법을 제가 굉장히 지향하는데요. 문제는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성향이 아예 안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80%는요. 나는 저렇게 투자 안 할래. 다음 주 급등할 거 알려주세요. 다다음 주 급등할 거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우리의 이 투자 성향을 마치 MBTI처럼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80%는 사실 이 투자법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좀 많이 강조드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강요드리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요거는 제 블로그 오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블로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유튜브 채널 출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이요. 다음 달에 또 갑자기 의견이 바뀔 수도 있고 시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텔레그램 채널이나 블로그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꼭 오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황재 대표님이랑 함께 뭐 HBM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의 증설까지 한번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최고 난이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좋습니까? 하이닉스가 좋습니까? 이게 또한 역시 성향의 차이인데요. 사실 제일 마음 편한 건 대장주 갖고 있자. 둘 다 대장주 아닌가요? 지금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이닉스는 뭐 누가 봐도 그냥 명확한 대장이고요. 그냥 뭐 동네 깡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은 원래 AI 밸류체인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HBM을 하지만 하면 뭐해 이게 AI 메이저 기업들한테 팔리지 못하는데 이제서야 AI 밸류체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 밸류업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삼성도 나름의 이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게 나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굉장히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하이닉스랑 삼성의 최근 수익률
그리고 이 월봉을 보시면 아무래도 좀 격차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상승 난 무릅쓰고 혹여나 떨어진다 해도 나는 많은 손실을 감당할 거야. 우리가 실제로 증권사의 증권 계좌를 팔 때 고객 확인 제도에서 얼마 정도의 손실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이 설문이 뜨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많이 오른 만큼 당연히 내가 예상치 못한 하락이 오거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갑작스럽게 만약에 이 AI 사이클이 끝난다면 외부 요인에 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갑자기 터졌을 때 내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것인가, 얼마나 즉각 팔고 나올 것인가. 나는 내가 사서 30% 정도 수익률이 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0% 갔어. 그러면 나 즉각 손절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하이닉스파이신 분들이 많고요. 또 나는 그냥 무조건 대상주가 최고지 하시는 분들이 또 하이닉스파인 경우가 많고요. 나는 비교적 아무래도 좀 더 오른 녀석이 아무래도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삼성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향에 따른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각각 다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판매량이 계속해서 가장 압도적으로 이 점유율을 앞서서 누려가면서 또 가격 상승 효과도 누구보다 크게 누려가면서 또 이미 비용 절감 효과도 누구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와 가끔씩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삼성은 지금 HBM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율이 아직은 완성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70% 이상은 돼야 안정적으로 돈 버는 구간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50%를 이제 넘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보여요. 그 말인즉 그만큼 마진, 즉 영업이익 측면에서 불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이 불리함이 있는데 그러한 불리함을 무릅쓰고 혹시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좀 갖고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전자가 또 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정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선택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라면 둘 다 삽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저는 짬짜면을 참 좋아합니다. 예, 짬짜 탕까지 들어가면 더 좋긴 한데요. 네. 예, 짬짜밖에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투자의 원칙이라는 책을 쓰신 밸류 애드 리서치 대표 호도리 우황재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소부장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특히 소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다 반도체 왕국인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투자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나누면서 오늘 시간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